안동에 권씨성을 가진 한 호라비가 있었는데 비록 양반이긴 하지만 가난했고 또 상처까지 해 혼자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웃에 농사를 지으면서 혼자 사는 과부가 있어 얼굴이 예쁘고 잘생겼으며 또한 정절이 굳어 감히 아무도 넘보지 못했다. 외롭게 사는 권씨가 몇 차례 중매를 넣어 자기와 재혼하기를 간청했으나 과부는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권씨가 집 앞에 나가 산보를 하다가 그 과부를 만나니 과부는 뜻밖에도 반갑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오늘 저녁 저희 집에서 저녁이나 잡수시게 오십시오. 이에 권씨는 그렇게도 쌀쌀하게 대하던 과부가 이토록 다정하게 자기를 초청하는 것에 대해 뜻밖이라고 생각하고 저녁 무렵에 설레는 가슴을 안고 과부의 집으로 갔다. 과부는 권씨를 반갑게 맞이하여 저녁밥을 대접한 다음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권씨에게 도포와 갓을 벗기고 여자 옷을 입혀 여자인 것처럼 꾸미고 머리수건을 만들어 씌우고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다. 잠시 나갔다 올 테니 이 방에 가만히 누워 계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알아서 잘 처리하십시오. 내가 여우한테 홀렸나? 분명 그 과부네 집이 맞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여하간 기다려봐야지. 권씨는 영문도 모른 채 혼자 불안해하면서 가만히 누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폈다. 한참 누워 있었는데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기에 불안한 생각이 들어 나가보려고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몇 사람의 청년이 들어와서 권씨에게 달려들어 이불로 말아싸서 메고 나가는 것이었다. 그때서야 권씨는 짐작했다. 옳거니 과부를 보쌈하러 온 게로구나. 그런데 그 일이 사전에 누설되어 누군가가 과부에게 귀뜸해 주었구먼. 어느 집에서 한 일인지 큰 실수를 했네 그려. 권씨는 대체적인 상황을 감지하고 가만히 있었다. 청년들은 한참 동안 권씨를 어디론가 메고 가더니 한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방 안에 내려놓고 얘기를 하는데 말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얼마 전에 상처한 이고을 이방의 집이 틀림없었다. 조금 있으니 과연 이방이 들어와 부드러운 말로 위로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놀랐을 거요. 오늘은 내 딸과 하룻밤 자면서 다정하게 얘기도 하고 안정을 취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이방이 나간 다음 얼마 후에 이방의 딸이 들어왔다. 권씨가 머리를 숙이고 있으니 이방의 딸은 자리를 펴고 함께 누워 몸을 가까이 하면서 다정하게 대했다. 오랜 독신 생활을 한 권씨로서는 환희에 넘치는 황홀한 밤이었다. 권씨는 슬그머니 처녀의 옷끈을 풀어헤치고 가슴을 더듬어 마음껏 만지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그러나 이방의 딸은 서모가 될 사람으로서 친근함을 갖기 위한 행동으로 알고 순순히 받아주면서 웃고 좋아했다. 권씨는 한참 동안 처녀의 몸 전체를 애무하고 슬금슬금 옷을 벗겨 알몸으로 만들었다. 그러자 처녀는 몸을 좀 움츠리기는 해도 그대로 가만히 따랐다. 상대가 남자일 것이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곧 권씨가 몸 깊숙한 곳까지 손을 넣어 만지니 처녀는 약간 흥분이 되는 듯 했다. 이때 권씨가 갑자기 처녀의 몸을 낚아채 끌어안고 그녀의 손을 살그머니 끌고 와서 자기의 꼿꼿한 연장에 갖다 댔다. 처녀는 얼른 손을 떼며 몸을 빼려 했으나 힘센 남자가 껴안고 있으니 몸을 빼낼 수가 없었다. 곧 권씨는 맨살을 부딪히면서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봐요 처녀. 놀라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나는 저 건너 과부네 옆집에 살고 있는 호라비야. 처녀는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예송이에게 시집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나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 거야. 내 말 잘 알아들었지? 겁에 질렸던 이방의 딸은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 듯 긴장을 풀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권씨의 속삭이는 말에 고개를 약간 끄덕이었다. 곧 권씨는 오랫동안 참았던 정감을 불태우면서 깊은 살을 맞대어 교환하니 처녀는 권씨가 하는 대로 몸을 맡기고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신방처럼 흐뭇한 첫밤을 지낸 이방의 딸은 새벽에 방에서 나갔다. 그리고는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다. 날이 밝자 권씨는 방문을 열고 소리쳐 이방을 불렀다. 이방은 내 말을 잘 들을지어다. 딸을 양반의 첩으로 주고 싶으면 중매를 넣어야지. 이런 무례한 방법으로 양반을 놀라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는고. 양반을 모욕한 죄를 물을 것이로되 이미 딸과 인연을 맺었으니 용서한다. 그 대신 집 재산의 절반을 나눠 딸에게 주어서 즉시 가마를 태워 우리 집으로 보내라. 알겠느냐? 권씨는 비록 몰락한 양반이지만 이처럼 준엄하게 큰 소리를 한번 쳐봤다. 곧 이방은 일이 그릇된 것을 알고 보쌈을 잘못해온 종들을 야단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리고 이방은 평소에 권씨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다. 권씨가 집으로 돌아오니 뜻밖에도 이웃집 과부가 미리 집에 와 있다가 권씨를 맞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방님, 평소에 수절하기로 결심하고 서방님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이방이 보쌈으로 데려가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연약한 과부의 몸으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서방님께 몸을 위탁하기로 마음먹고 이 방법을 썼습니다. 얼마 후에 이방의 딸이 가마를 타고 오니 호라비 권씨는 하루아침에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로 권씨는 두 여인과 밤마다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행복하게 살았다. 조선 중기의 무장으로 효종 때 왕의 신임을 얻어 북벌 준비의 선봉에 섰던 이완 대장군은 백성들의 존경과 칭송을 한몸에 받았다. 나이 20이 넘어 무과에 급제한 이 장군은 평안도 최북단 만포진의 만포첨사가 되어 외지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여러 달을 보낸 어느 날이었다. 휴식차 장군이 말을 타고 만포 주변의 인근 마을들을 유람하듯 둘러보다 한 마을의 냇가를 지나쳐 갈 때였다. 냇가에 나와 빨래하던 한 여인을 보곤 장군은 말에서 내려 빨려들 듯 그 여인을 멍하니 쳐다보게 되었다. 빨랫감들이 물 밖으로 튀어나오며 일어나는 물보라에 의해 여인의 곱고 가녀린 모습이 모호하고 오묘하게 장군의 마음에 투영되어 젊고 혈기왕성한 가슴을 흔들어 놓았다. 빨래를 마친 여인을 따라 향하던 길은 이름 모를 들꽃 냄새와 여인의 풋풋한 향내로 어우러진 구운 몽의 석교였다. 여인이 어느 여염집으로 들어서고 나서야 장군은 말고삐를 놓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천의 해가 서산으로 붉게 물들어갈 때까지 돌로 쌓은 담벼락 너머에서 여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던 장군이 용기를 내어 쌀이문을 열고 여염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계시오, 니 시온지요. 여인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다. 지나가는 객이 온데 물 한 잔 얻어 마시고자 들렀소이다. 여인은 다소곳이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가 사발에 물을 떠와 장군에게 내밀었다. 장군은 여인의 가냘픈 손목을 낚아채며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다. 땅에 떨어진 사발은 물을 쏟아내고 땅을 구르다 장군의 가죽 신발에 부딪히며 멈췄다. 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장군의 품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던 여인이 다급하게 물었다. 장군은 말없이 여인을 번쩍 안아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쇳내는 상것이지만 혼례를 치르고 한지아비를 섬기는 여인입니다. 여인의 애원에도 장군은 개의치 않고 여인의 치마와 저고리를 한 겹 한 겹 벗겨냈다. 물오른 죽순 마냥 단단하게 솟아오른 장군의 약물이 여인의 옥문을 거칠게 파고들자 여인의 미약한 저항도 멈추었다. 한바탕의 음이가 거친 호흡과 함께 잦아들고 나서야 장군은 말문을 열었다. 내 마음이 아니었소. 단지 그댈 안아야 한다는. 여인이 스스로 장군의 품에 안기자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장군은 밤마다 그 집에 가서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방사를 하고 돌아오곤 했다. 하루는 여인과 호합하려 알몸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데 여인의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장군은 옷을 챙겨 입을 겨를도 없이 알몸으로 봉창을 뚫고 달아났다. 뒤늦게 알아차린 여인의 남편이
낫을 챙겨 들고 장군을 쫓았다. 몇 리를 뛰어 어느 마을의 골목에 이르러 작은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된 장군은 무작정 방문을 열고 뛰어들었다. 방 안에는 한 젊은 부인이 바느질을 하고 있다가 알몸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장군의 모습과 들려오는 낯선 사내의 바락에 찬 목소리를 듣곤 무덤덤한 표정으로 펼쳐져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숨으라 했다. 장군은 염치불구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숨죽이며 부들부들 떨었다. 이윽고 쫓아온 여인의 남편이 밖에서 집안 사람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인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여인의 남편과 얘기하는 목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이내 주인은 바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한참 후에야 부인이 방으로 들어와 뭔가를 챙기는 듯한 소리가 났다. 선비님 이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부인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군이 이불 속에서 나오니 머리맡에는 남자의 옷가지와 도포가 놓여 있었다. 장군은 말없이 옷을 입고 방문을 나서 밖으로 나와 참으로 담대한 부인이라 생각하고 곧바로 떠나지 않고 한동안 근처에 숨어 집안의 동정을 살피는데 부인의 남편으로 보이는 추위에 몸을 움츠린 젊은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사내는 춥다고 하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부인, 왜 이렇게 이불이 축축이 젖은 것이오? 부인은 간밤에 겪은 일들을 남편에게 숨김없이 얘기했다. 부인, 내 옷을 입혀보낸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 선비가 이 추운 밤에 맨몸으로 쫓겨왔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 것이오. 따뜻한 밥과 술 한 잔 대접하여 보냈다면 더 좋지 않았겠소. 하고 사내가 아쉬워하자 부인은 미처 거기까지 생각지 못했다며 사내에게 미안해했다. 장군은 부부의 대화를 다 듣고도 불이 꺼지는 것을 본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의 일을 두고두고 잊지 못했다. 훗날 장군은 대장이 되어 그 종사관으로 있던 장붕익과 한가로이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날 어떤 부인에게서 입은 은혜를 얘기했다. 얘기를 듣던 장공은 놀라면서 그때 그 부부가 바로 자신이라고 장군에게 말했다. 장군은 감탄하며 장공의 손을 잡고 은혜를 갚게 된 것을 기뻐했고 두 사람은 망년지우가 되었다. 인조 때 황해도 봉산 땅에 이시성을 가진 무변이 있었다. 재산에 여유가 있고 성격도 활달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며 남을 잘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사정이 급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진 것을 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게가 소모되어 집안을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의 풍채와 골격이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는 사람마다 장차 그가 영달할 것이라 기대했다. 벼슬도 육품 선정관에 이르렀다. 그러나 어떤 일에 연루되어 관직을 잃고 낙향하니 여러 해가 지나도록 이조와 병조의 추천을 받지 못했다. 무변이 하루는 아내에게 말했다. 무변이 시골에 박혀있기만 하면 벼슬이 찾아와 주지 않지. 집안이 일이 가난하니 하루아침에 구렁에 뒹굴 것만 같아 통탄스럽기만 하구려. 남은 전답을 모두 팔면 400여 냥은 받을 것이니 그걸 가지고 한양으로 가서 벼슬을 구해보겠소. 구하면 살 것이요. 구하지 못하면 죽을 것이요. 이미 뜻을 정했다오. 아내도 허락했다. 논밭을 모두 파니 과연 400냥이 되었다. 100냥은 아내에게 주어 생계를 꾸려가게 하고 300냥을 가지고 상경했다. 건장한 종에 잘생긴 말을 탔으니 제법 남의 이목을 끌었다. 임진강북은 벽제 주막에 이르러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종이 말먹이를 마련하고 있는데 옷을 산뜻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한동안 집안의 눈치를 보다가 쑥 들어와서는 종과 말을 주고받았는데 종도 반겼다. 어디서 오느냐고 물으니 답했다. 나는 병판댁 사환이라오. 무변이 그 말을 몰래 듣고는 매우 반겼다. 내가 벼슬을 구하러 상경하던 길인데 병판을 만나 뵙는 것이 소원이다. 네가 병판댁에서 신임을 받는 종이라니 나를 위해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느냐. 그건 어렵지 않지요. 함께 한양로 들어가시지요. 그런데 행중에 몇 냥이나 갖고 계시는지요. 300냥은 되지. 근근히 쓸만은 하겠군요. 그러고는 함께 한양으로 들어갔다.
그자는 무관을 위해 병판댁 가까이에 있는 여관을 잡아주었다. 그자는 여관 주인에게 잘해주라고 부탁했다. 무변은 여관 주인이 평소 그자를 잘 아는가 보다 짐작하고는 더욱 믿었다. 그자는 귀가하여 며칠 동안 오지 않았다. 그러다 얼마 뒤 그자가 다시 찾아오니 엄청 기뻐했다. 왜 며칠 동안 오지 않았는가? 진사님을 위해 벼슬 도모하는 일을 창졸간에 할 수야 있겠습니까? 한 곳에 지름길을 뚫었는데 매우 요긴한 자리라 200냥은 쓰셔야겠습니다. 무변이 다급하게 물으니 그가 말했다. 병판께 누님 되시는 분이 홀로 되어 모동에 사시는데 대감께서 극진히 생각하시지요. 누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라도 다 들어주십니다. 좋은 벼슬을 바로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데 200냥이 아까우신지요. 오로지 벼슬을 얻고자 가져온 돈인데 다시 물어 뭐 하겠나? 즉시 전대를 꺼내 셈을 치러주었다. 다음날 그자가 와서 말했다. 안주인 마님께서 200냥을 받고 매우 기뻐하시며 즉시 대감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리가 나면 필히 1위로 추천해달라 부탁하시니 대감께서 허락하셨죠. 그런데 무관의 관복은 말숙해야 하는 법이니 50냥을 들여 마련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그것이야말로 없으면 안 되지. 그자에게 50냥을 주며 관복을 갖추어 오라 했다. 얼마 안 있어 몰입, 천릭, 광대, 오화, 황금대구 등을 일시에 마련해왔다. 모두 아주 눈부시고 화려했다. 처음에 의심하던 종들도 모두 기꺼워하고 좋은 벼슬자리가 반드시 내려오리라 믿으며 고개를 빼고 기다렸다. 무변은 곧 복색을 차려입고 명함을 품고서 병판댁으로 갔다. 병판을 뵙고 자신의 이력과 형편을 모두 아뢰며 애걸했다. 병판은 고개를 끄덕일 따름이었다. 무변은 병판이 의뢰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뒤로 또다시 갔지만 다른 무변들과 줄을 서서 문안 인사를 드렸을 뿐 병판은 남달리 관대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무변은 마음이 초조했다. 그래도 그자의 환심을 사야 할 것 같아 그자가 올 때마다 주머니돈으로 고기와 술을 사서 마음껏 먹고 취하게 해주었다. 마지막 남은 50냥도 거의 다 쓰고 말았다. 무변은 너무나 걱정이 되어 그자에게 물었다. 내 말이 아직 효험이 없으니 무슨 까닭인가? 대감께서 어느 날이고 진사님을 잊겠습니까마는 진사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바친 사람들이 있어 그들부터 빨리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진사님 차례가 어찌 쉽게 오겠습니까? 하나 그런 분들이 거의 다 벼슬을 얻었으니 후일 산정에는 진사님을 모직에 넣어주겠다 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매우 좋은 자리이니 기다려보십시오. 또 임명 목록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기다리던 소식은 없었다. 돈은 이미 다 쓰고 없었다. 임명날이 되자 종과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 눈알이 빠지도록 소식을 기다렸다. 해가 높이 떠 정오에 이르고 정오를 지나 석양이 되었다. 이조와 병조의 임명이 이미 끝났으나 무변의 성명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무변이 크게 상심하고 실망했다. 무변은 아무 말도 없이 그자가 다시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전날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던 자가 그 뒤로는 3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그제야 무변은 몹시 의심스러워져 주인을 불러 말했다. 병판댁 순호가 요 며칠 오지 않으니 웬일이냐? 네가 가까운 사이이니 불러올 수 없겠는가? 그자는 본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소인은 실제로 그자를 모른답니다. 그 뒤로 그자는 발길을 끊고 나타나지 않았다. 무변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가산을 다 처분한 돈을 도둑놈에게 완전히 쓸어 바친 것이었다. 집안의 종사가 끊기고 허다한 식구들을 구렁텅이로 몰아가게 되었다. 100번 생각해도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았다. 마침내 목숨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곧장 한강으로 달려갔다. 의관을 벗어던지고 크게 몇 번 고함을 질렀다. 그러고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강물이 등과 배에 닿자 오싹해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물러났다. 우두커니 서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스스로 죽기란 참으로 어려운 고로 남에게 맞아 죽는 게 낫겠다 싶었다. 그 다음 날 아침 술을 잔뜩 마시고 만취했다. 비단옷에 군화를 신고 띠를 한 팔척장신이 우뚝 서서 큰 걸음으로 뚜벅뚜벅 종로로 나아갔다. 무변은 무리 중에서도 몸집이 크고
인상도 험상궂으며 힘께나 쓸 것 같은 놈에게 달려들어 발길로 세게 차버렸다. 그자는 꽥 소리를 지르며 자빠지더니 곧바로 일어나 불이 나게 달아나 버렸다. 그자를 쫓아갔지만 따라잡지 못했다. 무변은 몹시 개탄했다. 또 무리 중에서 자기를 이길 것 같은 자를 골라서는 다가갔다. 눈이 닿는 곳마다 모두 무너지듯 흩어져 도망치니 종로 거리가 텅 비어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날이 벌써 저물었다. 한숨을 크게 쉬며 돌아왔다. 밤이 되어 누워도 잠은 오지 않고 오직 죽을 생각뿐이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남의 안방으로 들어가 그 처첩을 희롱하면 반드시 맞아 죽을 수 있겠지. 다음날 아침 또 술을 마시고는 무관복장을 하고 큰 길을 거닐었다. 새로 꾸민 집을 발견하고 중문으로 곧바로 들어갔다. 막는 자가 없었다. 마침내 안마루로 돌입하니 한 젊은 부인이 혼자 앉아 있었다. 나이는 20이 조금 넘어 보였는데 화용월태의 미인이었다. 구름 같은 머리를 빗고 있었는데 무변을 보고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누구시길래 남의 집 내실에 함부로 들어오나요? 미친 사람인가요? 무변은 대꾸하지 않고 바로 마루로 올라가 여인의 손을 잡고 머리도 끌어안고 입까지 맞추었다. 그래도 여인은 굳이 거부하지 않았다. 옆에서 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무변이 매우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내 남편은 어디 갔는가? 남편은 왜 물어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요? 술에 취해 미친 사람이니 따질 가치도 없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법이 있어요. 얼른 나가세요. 어쨌든 내 남편 있는 곳을 말해보거라. 사실 난 진짜로 취한 게 아니라 사정이 있어 마지못해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도대체 사정이란 게 무엇인가요? 내가 전에는 선정관을 지냈다. 도둑놈에게 속아서 가산을 탕진하고는 죽기로 결심했지. 그러나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 남에게 맞아 죽으려고 여러 짓을 했지만 끝내 처리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지금도 내 남편이 없는 모양이니 또 죽기가 어려워졌구나. 앞으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러면서 계속 탄식하기만 하니 여인이 깔깔 웃으며 말했다. 정말 미쳤군요. 세상에 어찌 이처럼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께서는 무반으로 청한 벼슬을 하시고 이만한 풍채까지 지니셨는데 그런 분이 어찌 헛되이 죽으려고만 하시나요? 저 역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다른 곳으로 시집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호련공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게 하늘의 뜻 아니겠어요? 무변이 그 사정을 물으니 여인이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첩의 남편은 본래 역관이었답니다. 본처가 있었는데 첩의 미색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저를 소실로 삼은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집에 같이 살게 했는데 본처가 사납고 질투가 워낙 심해서 노쇠한 그 양반이 분란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집을 사서 첩을 옮겨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본처의 질투를 두려워하여 얼마 전부터는 발길이 뜸해졌어요. 여종 몇 명하고만 집을 지키고 있을 뿐이니 과부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어졌죠. 작년에는 우두머리 역관으로 북경을 갔는데 일이 지체되어 1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제 신세가 이처럼 쓰라리고 고달프답니다. 여름낮 겨울밤을 뷰방 안에서 홀로 울어야 하는 이런 사정과 도둑놈에게 사기를 당하고 죽으려 해도 죽지 못하는 사정이 뭐가 다르겠어요. 정령코 다른 길을 도모하려던 차에 이 기이한 만남이 이뤄졌으니 하늘이 분명 우리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나 봐요. 제가 기꺼이 당신을 따르겠으니 당신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무변은 처음에는 측은한 마음이 일었다가 점차 반가운 마음이 생겨났다. 그러고는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서 주한상을 차려왔다. 손수술을 따라 권하니 무변은 이미 여인의 얼굴에 반했고 또 그 말에 감동했기에 권하는 대로 받아 마셔 취했다. 술이 거나해지자 여인을 이끌고 침실로 들어갔다. 그림 병풍, 비단 이불, 화문석, 수놓은 베개에서 벌과 나비가 꽃을 탐하듯 견권한 정이 극치에 이르렀다. 마른 풀에 비가 내리는 듯 죽은 재에 다시 불이 붙는 듯하니 서로의 기쁨을 가히 알만도 했다. 그날부터 무변은 그 집에서 머물며 죽고 사는 것은 하느님께 맡겼다. 여인도 남편의 집과 인연을 끊고자 했기에 두려워하거나 꺼릴 것이 없었다. 좋은 옷과 아름다운 음식으로 무변을 받더니 여위였던 그의 얼굴이 날로 윤택해졌다.
밤이 되면 와서 자고 아침이 밝아오면 나가 논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죽으려는 생각은 점차 사라지고 사는 즐거움이 도리어 커졌다. 그러나 여인에 대한 소문을 덮기는 어려웠다. 이윽고 역관이 귀국하게 되어 서신이 먼저 당도했다. 여인은 무변에게 피하여 떠나라 했지만 무변은 부끄러워 돌아갈 수 없었다. 느릿느릿 돌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역관은 벌써 고향 주막에 이르렀다. 그 집 식구들은 채비를 하고 나가서 역관을 맞이했다. 역관이 아내에게 물었다. 소실은 왜 안 왔소? 그년에게 딴 사람이 생겼으니 당신과는 무슨 상관을 하겠어요? 역관이 놀라서 그 까닭을 물으니 본처는 소문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역관은 화가 산처럼 치솟아 술상을 밀치고 서둘러 준마에 올라탔다. 대문을 박차고 뛰어들면서 소리를 질렀다. 어떤 도적놈이 우리 집에 들어와 내 여자를 훔친단 말인가? 어서 나와 내 칼을 받으렸다. 갑자기 방문을 열어젖히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 관복이 찬란하고 용모는 신성과 같았다. 내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진짜 죽을 곳을 얻었구나. 당신, 내 가슴을 찔러주시오. 역관이 얼굴을 들어 그 모습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기가 질려 입을 해벌리고 얼빠진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 있다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저 탄식하는 소리를 몇 번 내고는 칼을 내던지며 말했다. 집과 계집과 재산 모두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고는 총총히 떠나가며 돌아보지도 않았다. 여인이 벽장에 숨어서 그 모습을 몰래 엿보고 있다가 나와서 무변에게 말했다. 용렬한 사람이 무슨 일인들 하겠어요. 그러나 빨리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인은 누각 위로 뛰어올라가서 괴짝 하나를 들고 왔다. 그 속에는 1,300냥이 들어있었다. 제 친정아버지도 부자였지요. 이건 제가 시집올 때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제가 몰래 깊이 감춰둬서 그 사람도 모른답니다. 이것으로 한미천 삼을 수 있을 거예요. 또 농 하나를 들고 나왔다. 열어보니 그 속에는 금, 옥, 구슬, 머리 꾸미개, 잡다한 폐물, 그리고 비단에 술을 놓은 옷 몇 벌이 들어있었다. 이 역시 수백 냥은 될 겁니다. 잘 놀리기만 한다면 부자 못 된다고 걱정할 필요 없겠지요. 종과 말에 냉큼 실으라고 시키지요. 다음날 새벽 무변은 종 둘과 함께 말 2마리에 짐을 가득 실었다. 말 위에 여인을 태우고 자기는 뒤를 따랐다. 봉산 쪽으로 바삐 가니 역관도 감히 따라오지 못했다. 역관의 본처도 그들이 떠나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오히려 다시 돌아올까봐 걱정했다. 무변은 미천으로 팔았던 땅을 모두 사들였다. 또 돈을 잘 굴려 몇 년 만에 부자가 되었다. 다시 상경하여 벼슬을 구했는데 전날의 실수를 교훈으로 깊이 삼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일을 처리했다. 유품을 올라서고 차차 승진하여 여러 차례 큰 진영을 거치니 벼슬이 절도사에 이르렀다. 그는 그 여인과 함께 살며 많은 복록을 누렸다 한다.